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손으로 낳고 40년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저 미친 노인네 좀 치우라 고 소리쳤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 자식이 부모 등에 칼을 꽂고 사기꾼이랑 손잡는 순간 저는 어미 이길 포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다 키운 자식 뒤치다꺼리에 속이 문드러진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전해드립니다.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제대로 풀려면 제가 새벽 도매시장 바닥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국물을 우리던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올해 61 먹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목 좋은 자리에 3층짜리 제 건물 하나 떡하니 세워두고 그 아래층에서 24시간 국밥집을 하는 소위 알부자 소리를 듣고 삽니다. 남들 보기엔 팔자 편한 할머니겠죠. 자식 하나 잘 키워서 며느리 보고 손주 안고 영감이랑 손잡고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노후. 저도 딱 그거 하나 바라고 살았어요. 별거 없어요. 그저 내 새끼 번듯하게 짝지어서 명절에 북적북적 밥상 차리는 거. 그거 하나면 됐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소박한 꿈이 제 손으로 낳고 키운 자식놈 손에 아주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요, 제 얼굴도 못 보고 어디 인력사무소나 전전하면서 막노동판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예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 지독한 일을 겪고 나니까 눈물샘이 아주 바싹 타서 죄가 돼버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미가 자식 앞에서 이렇게 독하게 변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려면 제 젊은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20살에 시골에서 단돈 몇만 원 쥐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도매시장 바닥부터 기었습니다. 겨울엔 그 칼바람에 손이 얼어 터져서 갈라진 틈으로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언손으로 사고를 씻고 국물을 우렸어요. 장갑 한번 편하게 못 껴봤죠. 그렇게 40년을 국솥 앞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저더러 독종이다, 돈독이 올랐다 손가락질해도 상관 안 했어요. 내 새끼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안 물려주겠다. 그 악만 남아서 이를 악물고 버틴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온 저한테도 아주 뼈아픈 상처가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제 국밥집이 하도 잘 되니까 욕심이 나서 분점을 하나 더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가를 하나 계약을 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슬쩍 접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리세를 아주 좋은 값에 놓아주겠다면서요. 말도 어찌나 번지르르하게 잘하는지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저조차 홀랑 넘어갔어요. 그 여자한테 보증금이며 뭐며 수천만 원을 통째로 떼었습니다. 계약서가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때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제가 화병으로 알아누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죠? 그 여자 얼굴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귀 밑에 칼자국처럼 깊게 파인 흉터, 그리고 사람을 아주 쓱 훑어보던 그 서늘한 눈빛. 하필이면 그게 왜 이렇게 또렷하게 남았는지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연이 될지는요. 아무튼 그 고비까지 이 악물고 넘기면서 결국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3층 건물이랑 국밥 본점 그리고 분점까지 일궈냈어요. 참 분점 하나는요. 제가 나중에 아들놈 물려줄 요량으로 아예 개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뒀거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도 모르고요. 어리석은 어미 마음이었죠. 우리 영감은 저랑은 정반대로 참 순한 사람이에요. 시청에서 공무원 하다가 정년퇴직하고는 성질 사나운 저 대신 국밥집 배달이며 설거지며 굳은 일을 군말 없이 다 해줬어요. 제가 시장에서 한바탕 싸우고 밤늦게 들어오면 말없이 따뜻한 꿀물 한 잔 타주면서 제 거친 손 주물러 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당신 너무 몸 상해가며 싸우지 마. 내 속이 다 상해. 그럼 저는 그랬어요. 아유, 당신이 순둥이라 그래요. 내가 밖에서 안 새면 저 국밥 한 그릇을 누가 지켜줘요. 부부 사이는 이렇게 칼로 물베기라고 아무 탈이 없었어요. 딱 하나, 제 주변에 붙은 거머리 같은 인간이 문제였죠. 바로 제 시누이, 그러니까 우리 영감 누나 되는 형님이었어요. 사업한답시고 돈 다 말아먹은 남편 때문에 늘 쪼들려 살면서 제가 건물 올리고 가게 늘릴 때마다 배가 아파서 얼굴이 흑빛이 되곤 했거든요.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은근슬쩍 가시돋친 말을 던지는데 올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근데 있잖아. 내 동생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덕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재산 나눌 때 우리 동생 목도 든든히 챙겨줘야 해. 이런 말을 아주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자격지심에 부리는 심술이려니 하고 참았어요. 그게 나중에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제가 평생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그건 바로 하나뿐인 늦둥이 아들을 너무 곱게만 키운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제가 겪은 그 서러움을 자식한테는 절대 안 물려주겠다는 그 미련한 모정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이놈이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니 32이 되도록 세상 물정을 몰라요. 대학 나와서도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주는 넉넉한 용돈으로 외제차나 끌고 다니면서 SNS에 허세 가득한 사진이나 올리는 게 하루 일과였죠. 엄마, 내 친구들은 벌써 지들 사업한다고 폼나게 사는데 난 언제까지 일해야 해? 이런 소리나 하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제 핏줄이니까 언젠간 철들면 이 국밥집 물려받아서 가업 있겠거니 그렇게 마음 다잡고 기다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이 순하던 놈 눈빛이 아주 싹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마다 제 방에 틀어박혀서 누군가랑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문 앞에 슬쩍 다가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카드 명세서를 봤더니 평소에 쓰던 씀씀이에 없던 몇백만 원짜리 결제가 툭툭 찍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품샵이나 호텔 레스토랑이니 하는 데서요. 이 나이 먹은 어미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 이놈이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반가웠어요. 이참에 제대로 된 참한 색시 만나서 정신 좀 차리고 가정 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 기대는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놈이 정체도 모를 여자한테 완전히 홀려가지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용돈이나 타가려고 살살거리던 놈이 웬일로 얼굴을 잔뜩 굳히고 집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소파에 앉은 제 앞에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내 사업 좀 해야겠어. 강남에 아주 괜찮은 국밥 프랜차이즈 자리가 하나 났거든. 그러니까 우리 건물 그거 내 명의로 넘겨줘. 그게 복잡하면 그냥 현금으로 5억만 줘도 되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1,000원짜리 한 장 제 손으로 벌어본 적 없는 놈이 지나가는 개 이름 부르듯이 5억을 달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착 가라앉히고 그랬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강남 프랜차이즈? 너 국밥 육수 한번 우려봤어? 새벽에 사골 씻어봤냐고. 사업계획서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돈을 길바닥 껌값 달라는 것처럼 그래? 그랬더니 이놈이 소파 테이블을 쾅 내리치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평소엔 제 눈치 보느라 큰 소리 한번 못 내던 놈이 눈에 핏대를 세우고 덤벼드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사업계획서? 엄마는 평생 국밥집에서나 돈만 보고 살아서 그렇게 꽉 막힌 소리밖에 못하지. 내 친구들 부모는 알아서 건물도 넘겨주고 기반 다 닦아주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아? 엄마 진짜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야. 자식보다 그 국물 팔아 본 돈이 더 중요해? 수전노. 그 소리가 어찌나 가슴에 콕 박히던지요. 뭐? 수전노? 네가 지금 부모한테 할 소리냐?
네가 끌고 다니는 외제차 기름값이며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카드값,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어디서 감히 수전노 타령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영감이 깜짝 놀라서 아들 팔을 붙잡고 말리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얼른 사과 안 해?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 손을 확 뿌리치면서 아빠는 빠져. 아빠가 평생 엄마 밑에서 기죽어 사니까 엄마가 저러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식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됐다. 그럼 우리도 너한테 줄 돈 없어. 가게 나와서 일이나 배우던가 아니면 돈 한 푼 없이 살든가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엄마 아빠 후회하지 마. 이러고는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이 미련한 놈이 그 여자한테 잘 보이겠다고 제 건물이랑 국밥집이 다 지 개인 재산인 척 거짓말을 쳐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네 건물 맞아? 말로만 짓거리지 말고 눈앞에 증명해봐. 안 그러면 우리 결혼은 없어. 이러면서 아들 숨통을 조였던 거죠. 그러니 여자한테 눈이 먼 이놈이 당장 미천 떨어질까봐 부모한테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돈을 안 내놓으니까 이놈이 급기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거리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장사 마치고 들어와서 안방 금고를 열어봤는데 어쩐지 물건들 위치가 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시장 시절부터 상징처럼 모아둔 결혼 반지랑 금붙이 폐물들을 확인했죠. 텅 비어 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방을 뛰쳐나가 아들 방문을 걷어찼죠. 너 똑바로 말해. 안방 금고에 있던 내 폐물들 다 어디 갔어? 네가 손댔지? 그랬더니 이놈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만 힐끗 돌리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서랍 구석에서 썩어 나가는 거 내가 팔았어. 그 돈으로 여자친구 명품 가방 하나 사줬어. 엄마도 생각을 해봐. 남자가 돼서 가방 하나 못 사주면 처갓집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어요. 찰싹.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들놈 뺨을 갈겼어요. 32년 동안 제 손으로 매 한 번 든 적 없던 자식이었어요. 제 손바닥이 다 얼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이 뺨을 감싸쥐고는 짐승 같은 눈으로 저를 내려보는 거예요. 쳐? 감히 지금 날 쳤어? 엄마가 돈 안 주니까 내가 내 목 챙긴 건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우리 주거래은행 지점장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혹시 아드님 보내서 건물담보대출 신청하셨어요? 아드님이 사장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위임장까지 들고 와서 급하게 수억 대출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계셔서요. 아무래도 서류 필체가 좀 이상해서 제가 검토 핑계로 붙잡아 두고 연락드립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이놈이 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훔쳐다가 몰래 대출을 받으려던 거였어요. 그 길로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창구에서 서류 들고 우물쭈물하는 놈, 가방을 확 낚아채서 거의 몸싸움을 하다시피 붙잡아서 집으로 끌고 왔어요. 만약 지점장이 눈치 못 챘으면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건물이 사채 빚더미에 넘어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끌려온 놈이 제 옷가지를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가 내 인생 아주 철저하게 망쳤어. 이제 이 집구석에서 안 살아. 다신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여자가 얻어줬다는 조그만 원룸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부모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더라고요. 텅 빈 아들 방을 보는데 처음엔 비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내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그냥 평범한 연애 싸움이 아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정체 모를 누군가한테 걸려서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날부로 조용히 이 사달의 뒤를 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조용히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40년 굴렀으니 발 넓은 인맥이야 어디 가겠어요. 그 여자 정체가 뭔지, 어느 집 딸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싹 다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올 게 아니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아주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제 집안일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시누이 형님이었죠. 이 양반이 어디서 조카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주워 들었는지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 위선의 가면을 쓰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뼈 있는 소리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옳게.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그 순한 애가 집을 다 나가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기를 죽이면 안 돼. 기를 팍팍 살려줘야 밖에서도 기 펴고 살지. 올케가 시장 바닥에서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애 키우는 것도 너무 거칠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형님,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요. 사정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사정을 몰라? 우리 조카가 나한테 연락해서 다 털어놓는데 올케가 돈 아까워서 자식 앞길 막는 독한 엄마라고 밤마다 서러워서 운대. 하나뿐인 아들이 강남에서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데 수십억 자산가라는 엄마가 그깟 돈 몇 억이 아까워서 애를 쫓아내?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아, 이 형님이 지금 조카 걱정을 하러 온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 이 양반이 가출한 조카랑 뒷구멍으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들 가출을 은밀하게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대가리 텅 빈 아들놈이 고모한테 이렇게 허풍을 떨어댔던 모양이에요. 고모, 내가 만나는 여자가 사실은 엄청난 재벌 집안 딸이야. 지금 엄마가 반대해서 결혼이 엎어질 판인데 나중에 결혼만 성공하면 고모네도 확실히 챙겨줄게. 돈 3천만 원에도 벌벌 떨던 형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 눈이 획 뒤집힌 거죠. 조카가 재벌 사위 되면 지도 콩고물 좀 얻어먹을 욕심에 저를 밀어내고 조카 편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형님의 못된 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네방네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저를 아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매장을 시켜놨더라고요. 예, 말도 마라. 우리 올케가 돈이 올라도 아주 단단히 올랐어. 하나뿐인 늦둥이 아들이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돈 아깝다고 애 뺨을 때려서 길바닥에 내쫓았잖니. 시장 바닥 출신이라 그런지 자식 귀한 줄을 몰라. 이런 거짓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아침부터 친척 어른들한테 줄줄이 전화가 오는데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봐요, 사돈. 애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오. 하나뿐인 아들인데 돈 때문에 내쫓으면 쓰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게 아니라요. 그놈이 집안 폐물을 훔치고 인간까지 손대서 대출받으려다 걸렸어요. 하고 소리를 질러봐도 이미 형님이 밑작업을 다 해놓은 터라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억울하고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한술 더 떠서 아주 못할 짓을 코치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아들 물려주려고 걔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둔 국밥집 분점 있잖아요. 그 매출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편법을 뒤에서 다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매장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제가 눈이 뒤집혀서 형님을 대낮에 분점으로 불렀다가 삿대질을 하고 말았어요. 형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 자식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디서 감히 남의 가게 돈에 손을 대라고 바람을 넣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손님들이 다 보는 매장 한복판에서 적반하장으로 날뛰는 거예요. 어머 어머, 옳게 말 똑바로 해. 내가 고모로서 하나뿐인 조카 앞날 걱정돼서 조언 좀 해준 게 무슨 죄야. 옳게가 하도 애를 잡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상담을 했겠어? 조카 인생 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옳게 당신이야. 기가 막혀서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었지만
법을 어기면 저만 손해다 싶어서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중간에 끼어서 아들이랑 형님 때문에 밤낮으로 끙끙 앓던 우리 순한 영감이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뒷목을 잡으면서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요! 여보! 갑작스러운 고혈압으로 쓰러진 영감은 급히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실 침대에 링거 꽂고 힘없이 누워있는 영감 얼굴을 보는데 서러움하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먼저 가출한 아들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십 번 신호 끝에 겨우 연결됐는데 목소리에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라. 네 아빠가 너랑 고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으로 쓰러지셨어. 입원 중이니까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 그랬더니 이놈이 한숨을 팍 쉬면서 하는 소리가 아, 엄마는 또 무슨 그런 연출을 해. 아빠가 평소에 혈압이 어디 있었다고 갑자기 쓰러져. 내가 돈 달라고 할 땐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아빠 핑계대고 나 집에 끌어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 바쁘니까 그런 허술한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렇고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번엔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남동생이 쓰러졌다는데 설마 안 오겠나 싶었죠. 그런데 이 양반 반응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어머 올케, 그게 왜 나랑 조카 탓이니? 올케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좀 안 내놓으려고 악을 쓰니까 내 동생이 기가 막혀서 혈압이 오른 거지. 나 바빠서 병원 갈 시간 없으니까 올케가 알아서 간호해. 이러고는 뚜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뚜뚜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병실 침대를 붙잡고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슬픔이 순식간에 차가운 도끼로 변해서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저는 링거 꽂고 누운 영감손을 꼭 잡고 결심했어요. 이 인간들을 내 인생에서 아주 뿌리채 파내버리겠다고요. 더는 어미도 올케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아들놈의 도발은 거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며칠 뒤에 집으로 노란 등기 우편이 하나 날아왔어요. 사람을 시켜서 병원으로 가져오게 해서 뜯어봤더니 어디 변호사 이름이 쾅 박힌 내용 증명이더라고요. 읽어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지 명의로 등록된 국밥집 분점 지분이랑 보증금을 당장 제3자한테 넘길 테니 부모는 토달지 말고 협조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대로 강제로 빼앗아 버리겠다고 아주 협박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비록 국밥집 하면서 험하게 굴렀어도 가게 계약하고 서류 만지작거린 세월이 40년이에요. 내용 증명, 그거 법적 강제성도 없는 그냥 편지 쪼가리라는 것도 알고 진짜 주인인 제 동의 없이는 명의만 아들 걸로 되어 있다고 제 맘대로 팔아치울 수 없다는 것쯤은 훤히 알고 있었죠. 어디서 되지도 않는 법적 공갈을 치나 싶어서 차단된 아들 번호로 남의 휴대폰까지 빌려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어요. 겨우 연결이 되자마자 제가 고함을 질렀죠.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네 놈이 변호사까지 세워서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내? 네가 정녕 부모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셈이냐? 그런데 이놈 목소리가 아주 평온하더라고요. 그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흥분하지 말고 법대로 해. 어차피 엄마 나이 먹으면 다 내 재산 될 건데 미리 좀 달라는 게 무슨 죄야? 그동안 내 명의로 등록해둔 매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한테 매장 넘겨준 증거 다 있대. 그러니까 추하게 버티지 말고 내 목 내놔. 지가 이룬 건 하나도 없는 놈이 제 몫을 내놓으라니 치가 다 떨렸어요. 네 목? 네 놈이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서 만든 매장이야? 내가 새벽 도매시장에서 언손으로 사고 씻을 때 넌 집구석에서 외제차 굴리던 놈이야. 어디서 감히 네 몫을 찾아? 그랬더니 그건 엄마가 좋아서 한 고생이지 왜 나한테 유세야? 내 여자친구 아버지는 알아주는 대기업 회장님이야. 처가에서 반대하면 우리 결혼 절대 안 시켜준대. 그러니까 엄마가 성의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 인생 좀 그만 망치고.
이러고는 또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용 증명 보낸 지 딱 이틀 만에 분점 총괄점장한테서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오늘 대낮에 분점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었는데 매장 주거래 통장 카드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싹 다 재발급받아서 바꿨답니다. 통장에 있던 이번 달 매출 정산금이랑 운영자금 수천만 원이 통째로 어떤 여자 이름 계좌로 다 빠져나갔어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형님이 뒤에서 코치한 대로 지 명의 사업자 서류 들고 은행 가서 통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인감 대출 때는 은행에서 미리 전화라도 줘서 제가 달려가 막았는데 이번엔 손 쓸 새도 없이 사후에 통보를 받은 거죠. 제 피땀 같은 매장 돈이 눈앞에서 그 여자 계좌로 다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무력감, 정말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흥신소까지 총동원해서 그 여자 신상을 캐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답이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사장님. 그 여자가 쓰는 핸드폰이 전부 대포폰이고 아드님이 얻었다는 원룸 계약서도 다 아드님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자 신원이 전혀 안 잡혀요.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렇게 다녀서 미행도 어렵고요. 몇 달을 그렇게 캤는데 결국 벽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연애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판을 짠 사기라는 확신이 100% 굳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놈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이제 부모 자식 인연은 끝난 줄 알아. 다시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난 이제 대단한 가문 사위로 새 인생 살 거니까.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 똑바로 못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 문자를 끝으로 아들 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가 돼버렸어요. 이건 그냥 화나서 나간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 아주 사망 선고를 때린 거였죠. 이제 영영 꼬리를 못 잡나 싶었는데 뜻밖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어요. 바로 그 얄미운 형님이었죠. 조카가 대단한 처갓집에 장가든다니까 신이 나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시장 식구가 형님 SNS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다급하게 보내줬어요. 언니, 이것 좀 봐봐. 형님이 아주 신나서 이런 걸 올렸어. 이거 조카 결혼식 아니야? 화면을 보니까 형님이 서울 최고급 호텔 결혼식장 예약 정보랑 모바일 청첩장을 자랑스럽게 올려뒀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멍청한 놈이 지를 낳고 키운 부모는 쏙 빼놓고 뒤에서 범죄나 코치해준 고모만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혀놓고 그 정체 모를 여자랑 몰래 결혼식을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오냐, 잘 걸렸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집안이길래 내 자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저는 차가운 도끼를 다시 품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아직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영감을 부축하고 혹시 몰라서 시장 시절부터 알던 건장한 지인들 몇 명을 데리고 그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에 턱시도 입고 싱글벙글 웃는 아들놈이 보이더라고요. 지 아버지가 지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안 오던 놈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랑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 옆 혼주석엔 형님이 세상 제일 고상한 시고모인 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들을 지나쳐서 신부 대기실 옆에 걸린 대형 웨딩 화보 액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도대체 내 자식 영혼을 빨아먹는 여우가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액자 속 여자 얼굴을 마주친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성령을 크게 했는지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 눈은 절대 못 속여요. 귀 밑에 길게 파인 그 칼자국 흉터, 그리고 사람을 쓱 훑어보던 그 서늘한 눈빛. 바로 5년 전 제 국밥집 분점 보증금 수천만 원을 통째로 떼먹고 도망쳐서 저를 화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지명수배 사기꾼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대기업 회장 딸이니 뭐니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내 멍청한 아들놈을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 집 재산을 합법적으로 털어먹으려던 사기꾼의 거대한 판이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5년 전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팀장 번호가 아직 제 단축 번호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팀장님, 저 국밥집 아줌마예요. 5년 전에 제 돈 들고 튄 지명수배범 기억하시죠? 그 여자가 지금 여기 호텔에서 대기업 딸 행세하면서 제 아들이랑 결혼식 올리고 있어요. 당장 출동해주세요. 제 눈앞에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형사들이 그물망을 닫힐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지만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깡으로 버텼죠. 사복 형사들이 식장 입구랑 비상구에 쫙 깔린 걸 확인한 순간 마침내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 신부가 행진하기 딱 직전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그 순간을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문 열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신호를 보내니까 닫혀있던 예식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어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던 식장 안에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영감이랑 지인들을 거느리고 버진로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싱글벙글 웃는 아들놈이랑 혼주석의 형님이 제 모습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더라고요. 엄마? 아빠? 당신들이 여기 왜? 아들놈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저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서 새하얀 베일 쓰고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사기꾼 여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회자 손에서 마이크를 확 빼앗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그 여자 코앞에 딱 대고 저는 평생 모아둔 분노를 온 힘을 다해 터뜨렸어요. 야, 너 혹시 5년 전에 내 국밥집 분점 보증금 들고 튄 그 지명 수배자 아니냐? 제 목소리로 최고급 스피커를 타고 식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순간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죠. 대기업 딸인 척,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신분인 척, 연기하던 그 여자는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 이 미친 노인네 좀 치워. 그러더니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제 손으로 북북 찢다시피 하면서 식장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여자를 저는 잡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장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복 형사들이 도망치던 그 여자 양팔을 딱 낚아채더니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히더군요. 고미영 씨, 5년 전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 지명 수배자예요. 수많은 하객이 비명을 지르고 웅성거리는 그 화려한 호텔 바닥에서 대기업 딸 행세하던 사기꾼 손목에 차갑고 번쩍이는 수갑이 찰칵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형사들 앞에 막아서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옳게 미쳤어? 어디서 감히 대기업 며느리한테 수갑을 채워? 제가 다시 마이크를 딱 잡고 식장이 떠나가라 쐐기를 박았죠. 이 미련한 양반아, 정신 좀 차려요. 대기업 회장 딸은 무슨 얼어 죽을 대기업 딸이야. 저 여자 5년 전에 내 국밥집 분점 보증금 싹 들고 튀어서 지명수배 떨어진 악질 사기꾼이라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싹 갈아엎어서 다들 몰라본 것뿐이야. 제 폭로가 식장에 저렁저렁 울려 퍼지니까 하객석이 그야말로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처갓집 일가 친척이랍시고 점잖게 앉아있던 인간들도 알고 보니 죄다 돈 주고 고용한 하객 알바들이었나 봐요.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지들끼리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형사들이 그 여자 가방을 털었더니 대포폰이 우수수 쏟아졌고 태블릿으로 수배 전단이랑 얼굴을 대조하던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고미영 맞네. 신원 확인됐으니까 바로 연행해. 그 순간 아들놈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버진로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지가 부모까지 버려가면서 아버지를 병상에 눕혀가면서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대단한 여자가 사실 지 엄마 피를 말렸던 악질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나한테 그럴 일 없다고. 이러면서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개처럼 우는 자식놈을 내려다보는데 제 마음엔 슬픔이 단 한 조각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참에 정신이라도 좀 차렸으면 딱 그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형님한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그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렸죠. 찰싹 하는 소리가 텅 빈 예식장에 무섭게 울려 퍼졌어요. 뺨을 제대로 맞은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악을 쓰는데 올케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사람을 쳐? 이러더라고요. 무슨 짓이냐고요? 형님, 조카 인생을 사기꾼 구덩이에 밀어넣고 망친 원흉이 바로 형님이잖아요. 재벌 며느리 들였다고 온 친척 선동해서 날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로 만들더니 아주 속이 시원해요?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양반아. 오늘부로 형님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니까 다신 우리 영감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진짜 사기꾼인 게 눈앞에서 다 까발려졌으니 형님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쥐새끼처럼 쓱 도망쳐버리더군요. 그 와중에 버진로드에 엎어져 있던 아들놈이 정신을 차렸는지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무서워. 나 다시 받아줄 거지? 아비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연기하지 말라며 전화를 뚝 끊던 놈이 처갓집이 가짜라는 걸 알자마자 제 다리를 붙잡고 비는 꼴을 보니 기가 다 찼어요. 저는 그 손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살려달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끝내자고 큰소리 떵떵 치며 문자 보낸 놈이 이제 와서 누굴 붙잡니? 늦었어. 네가 제 발로 선택한 지옥이니까 네가 알아서 기어 나와봐. 이제 너한테 엄마는 없어. 아빠도 없고. 그날 결혼식장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왔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기꾼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 돈을 싹 털어먹을 작정이었더라고요. 아들놈 신분증이랑 도장을 다 훔쳐서 제3금융권 사채까지 수억 원을 연대보증으로 묶어서 대출을 다 끌어다 썼더라고요. 결혼식 도장도 찍기 전에 제 아들놈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빚더미에 앉게 된 셈이죠. 거기다 저 역시 자식이라고 봐주는 거 하나 없었어요. 이놈이 분점 통장 비밀번호 돌려서 무단으로 빼돌린 운영자금 수천만 원. 그거 법무법인 딱 고용해서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거든요. 남들은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군댔지만 여기서 봐주면 이놈이 평생 그 허세를 못 거칠 게 뻔했으니까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그 기고만장하던 놈이 매일같이 저희 집 대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미쳤었어. 아빠, 나 사채업자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인터폰 선을 가위로 뚝 잘라버렸어요. 결국 이놈은 빚에 시달리다 원룸에서도 야반도주하듯 쫓겨났고 지금은 갈 곳이 없어서 새벽 인력시장이랑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얄미운 형님 결말도 참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혀요. 알고 보니 이 양반도 그 사기꾼 여자한테 아주 제대로 놀아난 거예요. 조카가 대기업 딸이랑 결혼한다니까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좀 크게 얻어먹을 욕심에 지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랑 아파트 전세금까지 연글해서 그 여자한테 처가 투자금 명목으로 다 갖다 바쳤더라고요. 사기꾼이 잡혀 들어가면서 그 돈이 공중분해됐으니 형님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된 셈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머리를 산발하고 저희 집 마당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올케, 내가 미쳤었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로만 알았지 사기꾼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동생아, 누나 한 번만 살려다오. 제가 그랬죠. 제가 왜요? 형님 다 잊으셨어요?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영감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지금 제 자식도 영 끄는 마당인데 형님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날 식장에서 말했잖아요. 형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요. 당장 가세요. 우리 영감도 누나가 저러고 우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긴 했지만 지가 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형님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지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형님이 날린 돈을 대신 메워주는 일 없이 그 자리에서 매정하게 쫓아내고 그날부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이 제 재산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소송장까지 보내면서 제 재산을 탐냈으니 저는 이참에 아예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서 그날로 제 상가 건물이랑 국밥집에서 나오는 자산 일체를 사회복지단체 재단에 전액 환원하겠다고 기부 공증을 정식으로 묶어버렸어요. 물려줄 재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그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아뒀어요. 아무리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자식이라 한들 평생 제 손으로 밥벌이 한번 안 해본 놈을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는 게 또 어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맨 밑에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만약 저놈이 몇 년이 걸리든 그 징글징글한 허세랑 남 탓하는 버릇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막노동판이든 어디든 제 손으로 땀 흘려 돈 버는 진짜 사람이 됐다면 그 진심 어린 반성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 한해서 노후에 비바람 피할 조그만한 집 한 채는 남겨주기로요. 지 힘으로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주겠다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자비였던 셈이죠. 그 지독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금 저는 온전한 제 재산이랑 평화로운 가정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냈어요. 우리 영감이랑 크루즈 여행도 예약해두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중이랍니다. 거머리 같던 형님이랑 아들놈이 싹 정리되니까 오히려 국밥집은 매달 역대급 매출을 경신하고 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선을 넘는다면 그땐 피눈물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진짜로 망치는 건 부모의 냉정함이 아니에요. 자식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저 내 새끼니깐 하면서 무조건 감싸는 멍청한 모정. 그게 자식 인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됐다고 혼자 방구석에서 눈물 훔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 쥐고 있는 재산이랑 자존감은 내 남은 목숨줄이나 다름없어요. 자식보다 내 인생이 먼저라는 거, 그거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